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드로 뛴다, 윙백으로 뛴다, 이런 그 걱정들과 불만들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이번 경기는 저희가 원했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높은 곳으로 배치가 됐고 또 이 역사적인 100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이반 페리시치였습니다. 예, 상당히 놀라웠죠. 예. 근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을 주도한 게 상당히 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케인 선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내려와서 푸는 플레이, 원래 그 케인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죠.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엔 비교적 안 나왔는데 이 경기에선 그게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릴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장면들도 있었던 거였죠. 예. 결국에 이제 이번 경기를 놓고 보자면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함께 뛸 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콘테 감독이 물러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도 100호 골이지만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체 어떤 점들이 토트넘의 승리로 이어졌던 전술 변화였는지 특히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다렸던 오랜만에 골을 터뜨릴 수 있었던 배경, 페리시치와의 합이 조금 맞아들어갔던 배경은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전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 해리 케인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고요.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양팀 모두 예상한 대로 나오긴 했어요. 토트넘도 3-4-2-1로 나왔고 이제 브라이턴도 4-2-3-1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일단 평소보다 토트넘이 많이 좁혀서기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리시치가 측면으로 빠져서 그렇게 크로스를 올릴 일 자체도 그렇게 많진 않았었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로 뛰었죠. 그러니까 약간 구동 자체는 지난 시즌에 그 토트넘이 잘 됐을 때 구동 형태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은 클룹세스키도 조금은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패스들을 찔러주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고 도리어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최전방에서 많이 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전반전 그 평균 위치와 전반전 히트맵인데요. 경기 자체가 워낙 토트넘이 밀렸었기 때문에 수비 진영에서도 볼터치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박스 안에서 저렇게 많이 그것도 전반전에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였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진영에 있을 때도 있었으나 이때는 토트넘 선수들이 다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손흥민 선수가 커버하러 내려간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분명히 브라이튼이 라인을 높이고 전진하는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이제 뒷공간 침투 능력을 살리기 위한 좀 전술적인 보강이 좀 나오면서 케인이 뒤로 좀 빠져 움직이고 또 이제 클루셉스키와 페리시치도 조금 미드필드처럼 좁혀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 특히 이제 스킵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메이슨 코치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끌어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스킵이 그 페리시치보다 더 위에서 뛰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도리어 포로가 미드필더처럼 좁혀서 서고 있고 좀 그냥 평소보다는 그 전형 자체가 상당히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콘테 감독을 조금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래도 좀 아이디어가 있는 메이슨을 쓰는 게 어떠냐 얘기들이 나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경기 에버튼과의 경기는 이제 콘테의 아류다, 콘테의 짝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변화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에 모든 슈팅이 다 손흥민 선수로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토트넘의 첫 슈팅이 이제 골이 됐던 건데요. 10분경에 페리시치가 여기서 근데 일단 그냥 백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 넣은 건데요. 여기서 그래도 페리시치가 딱 볼을 잡으니까 상대 브라이턴 선수들이 그래 페리시치 측면 돌파해서 크로스 이러면서 두 명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쉽게 손흥민 선수에게 열렸어요. 이전에 지난 시즌이었다면 사실 여기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한테 주고 슈팅할 걸 예상해서 지금 3명의 선수가 있는데 2명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 쪽으로 쏠리고 1명이 1대1로 붙었는데 페리시치가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상황들 치고 들어간 상황이 많으니까 2명이 딱 붙으면서 오히려 공간이 열렸을 때 근데 이전에 페리시치는 이래도 골이 크로스였잖아요. 근데 이번 장면에서는
크로스를 안 하고 패스를 줬다. 네. 잘했다. 예, 다만 뭐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골이긴 하죠. 네. 왜냐면은 그래도 수비가 붙었거든요. 수비가 그렇죠. 붙어서 각도가 막혀 있었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냥 딱 골대 위치만 이제 상상 후 그려내는 거죠. 상상 후 이쯤에 골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감아 차버린 거죠. 네. 수비에 걸리지만 않게. 사실 이 골이 손흥민 선수의 통산 100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이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텐데 이 골을 도운 선수가 이제 페리시 선수라고 기억이 같이 남을 것 같고 또 예전에 번리전 골이 이제 얀 베르통원이 그냥 툭 준 게 이제 골이 됐던 것처럼 사실 이 장면도 페리시가 그런 도움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정말 아름다운 골로 장식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어찌됐거나 페리시가 크로스 안 하고 패스를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장면 이후에도 페리시가 그래도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했던 이날이었고 특히 이제 손케 듀오, 그 손케 쿨 트리오가 또 작동했던 그런 플레이들도 있었어요. 16분경에 이제 그 포로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케인한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케인이 측면으로 주고서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달려 들어가가지고 클룹세스키가 이제 케인이 들어갈 때까지 볼을 끌면서 시간을 끌다가 패스 준 거를 케인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골대를 빗나갔었죠.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해주면서 네. 또 상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몰아놓고 패스를 잘 줬기 때문에 영향력을 예. 미쳤고요. 이게 그 토트넘의 두 번째 슈팅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의 세 번째 슈팅이었는데요.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상당히 잘 찔러줬고 그렇죠. 네. 이거 솔직히 호이비에르가 그냥 그 바로 슈팅으로 가져갔으면은 골키퍼를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조금 잔발을 쳤어요 막판에. 네. 잔발을 치면서 커버를 들어온 덩크에 태클에 막히는 장면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잔발 전에 슈팅 타이밍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물론 뭐 덩크의 커버가 워낙 좋긴 했었어도 이거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한 건 좀 아쉬운 장면이긴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사실 지금 스킵 선수도 올려쓰고 뭐 호이비에르도 굉장히 공격하다를 많이 하는 것이 뭐 사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분명히 많이 시도했던 부분인데 이 위치에 조금 더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혹은 10번형 전형적인 공격 미드필더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또 오히려 벤탄쿠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번 시즌에 벤탄쿠르가 원래는 그렇죠. 벤탄쿠르도 공격 가담을 안 하는 게 사실 유벤투스 시절에 예.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원래 예. 골이 없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갑자기 공격력에 눈을 떠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예, 좀 지금은 이럴 때 없어서 아쉽긴 하죠.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이 장면에도 관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토트넘의 네 번째 슈팅이었는데요. 43분경에 여기서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이제 페리시치가 케인한테 전진 패스 준 다음에 케인이 이제 볼을 끌다가 수비를 제치고 다시 백패스 준 거를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길게 넘겨줬고 여기서 포로 이거는 진짜 예 골이 됐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골대를 살짝 넘어갔었죠. 예, 사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로얄이 아쉬워요. 로얄이 나름 또 헤더를 잘 그렇죠. 가담해주고 또 풀백 치고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 패턴 플레이가 나왔고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그 과정에 연결고리를 했기 때문에 예. 전반전의 모든 슈팅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 혹은 슈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토트넘이 전반전 내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플레이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활용한 공격들, 거기다 스킵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왼쪽 중심의 공격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고 페리시치가 왼쪽 측면으로 나가고 또 이제 스킵도 좌중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려 공격 방향 비율의 41.2%가 왼쪽 측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 토트넘의 슈팅은 4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 4회가 전부 다 손흥민 선수의 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뭐 경기 내용 자체는 많이 밀렸었죠. 기대 득점도 밀리고 슈팅 숫자도 뭐 절반도 되지 않았고 빅찬스도 브라이턴이 2회가 있었으나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 덕에 토트넘이 그래도 전반전 1대1 스코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였죠. 전반전 그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더라도 브라이턴이 주도한 경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브라이튼의 득점 자체는 코너킥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 덩크 선수의 헤더로 나오긴 했지만 그 장면 외에 더 많은 상대 지역을 요리하는 네. 플레이들이 있었지만
아쉬웠던 게 이제 마무리 슈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골대 불운도 있었고 예.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도 한 번 있긴 했었고 예.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좁게 섰던 토트넘의 수비 대응이 그나마 조금 이제 네. 밀집 상황을 만들면서 잘 작동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텔리니 임시 감독과 메이슨 수석 코치가 전술적인 준비를 좀 잘 해온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브라이턴이 계속 주도를 했으나 전반 막판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거의 브라이턴이 계속 주도를 했었죠. 하지만은 저 아주 잠깐 올라간 틈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예,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네. 위협도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후반 와서는 조금 더 전형을 바꿨어요. 후반 와서는 페리시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었고요. 케인은 아예 내려와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52분의 이 장면이 너무 흥미로웠는데 케인 선수가 10번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10번뿐 아니라 거의 8번까지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도 함께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예. 그렇게 그 활동 범위를 좀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앞에가 비는데 보통은 쿠루스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쿠루스키가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네. 페리시치가 올라가서 그 프레스턴과 FA컵 경기 때처럼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나란히 네. 투톱처럼 뛰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면도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투톱처럼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선수는 옵사이드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손흥민 선수 보고서 그런 건데 페리시치한테 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가 갔다면 말씀하신 대로 옵사이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허점을 깨면서 페리시치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침투에 들어갔고 예. 오히려 이제 윙투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빠른 선수 2명을 최전방에 놓으면은 라인 높은 팀들은 당황해 하니까 네. 이것조차도 전술적으로 좋은 노림수였다. 다만 이제 페리시치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뭐 물론 저는 근데 이게 그 슈팅을 가져가기 힘든 각도였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스틸 골키퍼가 잘 막았다라고 봐야죠. 어쨌건 여기서도 손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공격에 어느 정도 관여는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게 그리고 참고로 5번째 슈팅이었고요, 토트넘의. 네. 이게 6번째 슈팅이었는데요.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케인한테 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카이세도가 이제 발을 쭉 뻗으면서 막으려고 한 게 이게 공교롭게도 페리시치한테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리시치가 스킵한테 패스를 길게 넘겨줬고 다시 이제 스킵에 백패스를 받아가지고 페리시치가 여기서 스루 패스 굉장히 잘 찔러줬죠. 네. 그런데 이제 케인의 슈팅이 홈런이 됐었죠. 예, 뭐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끊기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역시 플레이에 관여를 하면서 이 패턴 플레이 과정에서 특히 공격 작업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더 예. 이상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내려와서 수비 커버만 연락에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토트넘의 7번째 슈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케인 선수가 또 이제 패스를 예술적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클룹세스키가 터치라인에서 받아가지고 볼을 끌고 가다가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계속 따라가니까 수비들이 손흥민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클룹세스키가 패스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했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로 인해 각도가 열렸으니까 그렇죠. 예, 슈팅을 시도해봤고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했으면 패스해라고 외치고 싶었고 경기 보다가 외치긴 했는데 사실 이제 각도상 말씀하신 대로 수비 그쪽 2명이 쏠렸기 때문에 패스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실 잘 감아찼다면 또 네.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안 감겼죠. 예, 안 감겼죠. 예. 예. 시도는 괜찮은데 어찌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저기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슈팅까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장면이다. 예. 그리고 이제 78분경에 클루세스키를 빼고 단주마를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단주마가 예. 왼쪽에서 뛰고요. 예. 그러자마자 토트넘의 공격 방향 비율이 오른쪽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것도 73.7%나 될 정도니까 이날 경기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네. 게 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그 토트넘의 결승골이 나왔었는데요. 예. 로메로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찔러줬고 그러면서 이제 기점 패스 역할을 한 거였는데요. 이게 근데 골 장면이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조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 자체가 수비 다리 사이로 빠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이제 박스 안까지 침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주마도 잘해줬어요. 단주마가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미끼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비 2명이 단주마한테 쏠려 있는 틈을 타서 호이비에르가
컷백을 줬고 이걸 이제 그 케인이 그대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골을 넣은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는데 수비수인 로메로의 전진과 이제 패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랑이 사이를 뚫으면서 상대의 중원 압박을 허물었고 여기서 호이비에르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게 슈팅도 할 수 있고 크로스도 할 수 있었는데 시야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 뒤로 빼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케인 선수의 슈팅도 좋긴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보자면 가랑이로 뺀 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네. 아시다시피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솔직히 보고 가랑이 네. 매겨갖고 황희찬 선수의 골을 그렇죠. 어시스트했는데 이 장면도 명확하게 이제 보고 밀어준 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인데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날 토트넘이 시도한 중요한 슈팅 대부분에 관여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최소 미끼 역할까지도 했었으니까요, 두 번은.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슈팅이 9회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다 관여한 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경기 내용 자체는 브라이턴이 주도했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두 골 관여 덕에 실질적으로 뭐 왜냐면은 선제골 넣었고 또 이제 두 번째 골은 기점이잖아. 그건 기점인 거거든요. 거의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컨드 어시스트가 맞아요. 그렇죠. 기록상.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골에 다 관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 내용상 분명히 브라이튼이 잘했어요. 저희가 눈으로 네. 보더라도 경기력 자체는 브라이튼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브라이튼의 기대 득점값은 1.4골인데 토트넘은 0.8골이었다. 즉 이 두 골의 기회가 골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능력이 빛난 골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개인 능력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의 지분이 컸다. 그리고 슈팅의 질도 토트넘이 더 위였죠. 왜냐면은 토트넘은 9회 슈팅 중에 3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간데 반해 브라이턴은 14회 슈팅을 가져갔음에도 유효 4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뭐 토트넘은 후반전에도 거의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은 그 공격 기회에서 골을 넣은 거였죠, 바로. 그러면서 뭐 이거는 이제 구역별 점유율인데 전반전보다 더 벌어졌죠. 예. 거기다 뭐 전체 점유율도 65대 35로 브라이턴이 크게 앞섰고요. 하지만은 결국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를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이 0.02골 기대 득점으로는 네. 거의 그러니까 뭐 골이 될 수 없는 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골로 연결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케인하고 페리시치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어쨌건 그 세 번째로 높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상적인 것은 후반기 들어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졌던 페리시치가 이날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네. 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A매치 브레이크가 저는 페리시치한테는 약간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페리시치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크로스 질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전반전은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을 푹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주중주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일주일 푹 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번 경기는 전후반 다 좋았었거든요.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이제 후반전엔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장 톱에서 많이 뛰었던 거였죠. 반면에 케인은 조금 더 후반 와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건데 둘이 그래도 패스들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화살표가 예. 서로 주고받는 게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페리시치가 이 경기에서 패스 자체를 많이 할 기회는 없었어요. 왜냐면 페리시치가 위에서 뛰었기 때문에 손흥민도 위에서 뛰었고 그래서 손흥민과 페리시치 둘 다 패스 숫자 자체는 적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페리시치가 이 경기에서 15회 패스 시도에서 13회 성공했는데 그중 3회가 손흥민 선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다입니다. 예, 결국에는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합을 맞춰가는 장면들이 또 한 번 나왔고 그 배경에는 케인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면 항상 크로스 패스를 하는 플레이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그 사이에서 희생이 됐는데 이 케인 선수를 10번 역할로 다시 한번 썼던 이 전술적인 변화 그리고 페리시치를 오히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로 삼았던 변화가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충분히 함께 뛰면서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술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제구역 그래프인 건데요. 볼이 없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내려와서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볼이 있을 때, 결국 공격을 했을 때,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가장 공격 진영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페리시치가 공격으로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가 못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케인까지 올라가면 누군가는 커버를 해야 되고 쿠루세프스키도 올라가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커버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케인 쿠루세프스키가 오히려 내려가 주면서 손페듀오가 오히려 앞에 갔다. 네. 즉 전술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그 가짓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번 경기는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이 이제 그 미토마 중심의 왼쪽 위주의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에스투피냥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까지도 사실상 수비를 다 했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 오른쪽은 진짜 수비하려고 여기저기 다 모여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왼쪽 중심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브라이튼전 맞춤 전략을 쓰다 네. 보니 오히려 손패 듀오를 활용하게 됐고 네. 또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게 됐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미토마가 경기 내내 돌파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클루셉스키도 커버하고 포로도 내려오고 이런 상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경기 전에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뭐 상대가 이제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한다는 거 아니까 호이비에르도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반면 이제 스킵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케인도 심지어 왼쪽으로 더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 이 그래프상을 보시면은. 예. 그러면서 케인까지 왼쪽으로 가가지고 사실 왼쪽에서 4명이서 플레이를 공격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이번 경기에 잘 맞아 들어갔다. 즉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함께 뛰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번 승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이번 경기 승리 덕에 이제 그 토트넘은 물론 뭐 뉴캐슬하고 맨유도 승리를 해서 승점 차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3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번 경기에 만약에 승리하지 못했으면은 사실상 4위 경쟁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조기에. 그렇죠. 근데 이제 4위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데다가 이제 토트넘 다음 경기는 본머스하고 홈 경기인데 토트넘이 홈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그걸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 원정에서 워낙 약해서 문제인 거지 홈에서는 강한데 그 본머스전 이후에는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이 죽음의 3연전이 있는데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부 다 승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예,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100골과 더불어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 4위 경쟁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100골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의 역사를 세웠기 때문에 요 이야기 역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또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